올해 13주년을 맞이한 저희 수원 메가스터디 학원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전문 단과반 그리고 재수정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3과 재수정규반은 매년 많은 대학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수원 지역의 교육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교육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자, 일부 강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13년 전에 수원 메가스터디 학원을 설립하신 수원 메가스터디 김기주 원장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이들 잘 되게 하려는 마음으로 우리 학원 방문해 주신 거 학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입니다. 그냥 아주 소수의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6평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좀 이렇게 만족감을 느낀 학생들도 있기는 있겠지만은 다수의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그냥 굉장히 아주 걱정스럽고 불안한 심정으로 재학생이 되었던 재수생이 되었던 그런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시간 많이 남았고 변화가 큽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오늘 저하고 남영권 메가스터디 입시연구소장님 저 뒤에 와 계시는데요. 지금 단상에 올라가기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늘 얼굴 TV에는 자주 나타나는 분이 왜 얼굴을 보이시기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소장님하고 저하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친절한 어떤 그런 팁들을 많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지금 우리 500명 가까이 되는 재수생들이 중계를 통해서 강의실에서 지금 이 설명회를 듣고 있는데 오늘 남 소장님과 내가 해주는 여러 가지 분석과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은 여기 온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6월 평가원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할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건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이제 뒤에 우리 남영권 소장님이 진행하는 강연의 요점 정리다. 가장 이렇게 꼭 기억해야 되는 핵심 요점 정리를 제가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이제 남 소장님이 구체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를 좀 더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거고 또 이제 수시 정시와 관련된 아주 필요한 어떤 그런 팁들 이런 것들을 지원과 관련된 팁들 이런 것들을 조금 드릴 겁니다. 6평 분석 먼저 제가 6월 모의평가 분석하고 이후에 학습 전략 두 가지를 하게 됐으니까 6평 분석을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6월 평가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특징을 제가 얘기를 할 텐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이번 6월 평가원에서 수능을 보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이미 예고가 되었던 사안이죠. 최근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학령 인구가 줄고 있고 작년에는 조금 특수했었습니다. 계속 매해마다 줄어오다가 작년에는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그래서 2000년에 애를 낳으면은 굉장히 그냥 큰 애의 인생에 큰 어떤 행운이 온다 이제 이런 게 2000년대 유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주 재주 좋게 조절을 잘 하셨는지 2000년에 애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외적으로 좀 수험생이 많았죠. 2000년에 태어난 애들이 수능을 본 게 작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엄 베이비 연도에 해당이 되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지금부터 아주 계속 학령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6평 응시 인원의 어떤 그런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시험 접수 인원으로 볼 때 작년보다도 상당한 정도로 수능 응시 인원이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응시 인원이 대폭적으로 감소했다. 감소의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이따 남 소장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냥 아주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세한 수치 얘기하면 또 머리 아프시니까 그냥 그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한 10% 정도 줄었습니다. 10% 정도 응시 인원이. 작년에
6월 평가원 작년입니다. 작년 6월 평가원과 수능이 59만 명 정도 접수를 했고 실제 시험은 6평은 52만 명 작년에 그다음에 실제 수능은 한 53만 명 이런 정도로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6평이 59만 명 접수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 6평은 54만 명 접수를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5만 명이 줄었죠. 5만 명이 줄었고 이제 그 중에서 시험 접수 인원보다도 응시 인원은 항상 뭐 6만 7만 뭐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 인원은 한 실제 6월 평가원 시험을 본 전체 어떤 그런 수험생은 한 47만 명에서 48만 명 사이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그러면은 10%가 이렇게 줄어드는 건데 이 10%가 줄어든다는 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학 정원은 거의 변하지 않았거든요. 약간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대입에서 큰 전체 모든 대학을 합치면 한 1000명 정도 줄었는데 뭐 준 것도 아니죠. 그런데 수험생은 10% 가까이 5만 명 이상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동일한 문을 통과하는데 작년에 대학 입시에서는 10명이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싸워야 했던 걸 올해는 9명이 통과하면 되는 거죠. 이건 뭐 아주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가기가 훨씬 더 용이해졌다. 특히 위의 대학들 이런 데는 뭐 옛날보다 경쟁률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굉장히 아주 이번 수험생은 고3이 되었던 재수생이 되었던 상당히 뭔가 그 작년보다는 아주 그 혜택을 받는 어떤 그런 학년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앞으로 계속 뭐 그렇다고 이제 재서라 삼서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인구가 그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응시인원이 대폭 감소했다. 특히 이 감소 중에서 자연계가 더 많이 인문계보다도 자연계가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더 많이 감소했다. 이게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입시의 추세가요. 인문계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자연계가 줄고 그래서 자연계가 훨씬 더 대학 가기가 편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연계 쪽으로 막 이렇게 대학 가면은 좋다 막 이제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그 전에 이렇게 그 인문계생들이 많아가지고 자연계로 우리 같은 입시기관이나 학교에서 자꾸 유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자연계 응시 인원들 자연계 수험생들이 계속 늘어났었습니다.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그동안에 증가 추세에 있다가 2, 3년 전에 역전이 일어났죠. 인문계가 늘어나고 자연계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자연계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연계가 한 2년 전부터 줄어드는 추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연계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학 가기가 굉장히 용이해졌다. 경쟁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서 자연계는 특히 뭐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많죠. 알고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의대가 한참 이렇게 피크일 때, 의전이 아주 이렇게 피크를 이루었을 때, 우리나라 의대 모집 정원이 1000명을 약간 넘기는 그런 수준이었었는데, 지금은 뭐, 아시는 것처럼 의학전문대학원이 전부 학부 의대로 전환을 전부 다 해가지고, 지금 뭐 의대 정원이 학부에서 3000명이 넘기 때문에, 자연계는 분산이 엄청나게 많이 되죠. 좋은 데로. 이렇게 인문계하고 또 달라서 인문계는 뭐 이렇게 대학별로 서열화된 어떤 그런 입시 결과가 참 나타납니다만은 자연계는 무슨 포스텍이라든가 무슨 카이스트라든가 의대라든가 이렇게 분산의 효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뭐 의대들도 상당히 이렇게 그 입학 점수가 하락을 하고 있고 아주 이런 걸 잘 이용해 가지고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자연계는 대학 진학이 용이할 것이다. 하여튼 이 1번 항의 내용으로 볼 때 응시 인원이 감소하였고 자연계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올해 대입의 문은 훨씬 넓어졌다. 예년에 비해서. 특히 자연계. 그리고 이거는 좀 이따 남 소장님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지금 그 입시 정책 중에 하나가요. 정시를 조금 이렇게 확대하는 쪽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입시 전체를 대입을 손보려고 많은 대학교육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온갖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해서 센서스를 하고 조사를 하고 여론 수렴을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몇 가지 결론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시, 수능 시험을 봐가지고 모두가 함께 보는 정시 시험의 점수로 대학을 가는 방식이 수시라든가 뭐 수시 학종이라든가 교과라든가 뭐 온갖 어떤 그런 복잡한 것보다도 훨씬 더 공정하고 깨끗하다 이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시를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입시에 자꾸 이렇게 뭔가 좀 그 방향을 설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들이 이미 교육부에서 하도 많이 그 대학 그 지원과 관련시켜가지고 압력을 넣고 그러기 때문에 이미 상당수 늘렸어요. 정시 숫자를 늘려고 앞으로 계속 늘려갑니다. 계속 늘릴 거고. 이래서 서울대도 이미 정시를 뭐 그동안 21%에서 30% 정도 이렇게 한 10% 정도 더 상향 이렇게 시키는 걸로 바꾸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그 수능 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재수생은 특히 올해 입시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걸로 예측이 되고요. 앞으로 수험생들은 특히 고3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뿐만 아니라 늘 그렇지만은 늘 그래 왔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수능 점수로 승부를 거는 정시까지 염두에 두고 입시 설계를 해야만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그거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자연계하고 정시. 정시의 문이 넓어졌다. 이게 문이 넓어졌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이 넓어진 게 자연계와 정시의 문이 넓어졌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그 6평 분석하고 있는데요. 올해 6평의 난이도는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는 시험이 어떤 수준으로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어떤 수준으로 출제되느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심 사안일 텐데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6평은 작년 수능의 난이도 이런 정도가 유지가 되었다. 작년 수능의 난이도가 유지되었다. 또 정도. 정도라는 건 유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써놓으니까요, 이 말이 굉장히 이제 이 별로 작년 수능을 경험해 보지 않았던 고3 학부모님들이라든가 고3 학생들은 큰 느낌이 없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다가올 겁니다. 작년 수능의 난이도가 유지되었다. 그런데 우리 재수생들은 잘 알고 있죠. 이 말이 굉장히 끔찍하게 보이죠. 그렇죠? 작년 수능 잘 아시잖아요. 역대급 불수능이었습니다. 뭐 그냥 뭐 아이들이 아마 집에 와가지고 울고 불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이런 애들 많았을 거로 기억이 되는데 역대급 불수능. 최근 한 십몇 년 동안 수능에서 그렇게 어렵게 출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잘 보세요. 작년에 정말 말이 많았거든요. 어렵게 출제되었다. 그런데 이번 6평이 작년 수능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뭘 말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수능 쉽게 내지 않겠다. 이런 결심이 보이는 거죠. 이거는 작년에 그렇게 혼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수능의 난이도가 유지되었다. 과목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과목마다 차이는 있는데 작년에 국어는 뭐 특히 문제가 막 굉장히 많았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작년에 국어는 1컷이 1등급 컷이 84점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6평은 87점입니다. 그러니까 한 3점 정도 조금 쉬워진 거죠. 조금 쉬워졌습니다. 수리가는 오히려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작년에는 1등급 컷이 92점이었는데 작년 수능에 92점이었는데 이번에는 88점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쉽게 내지 않겠다. 이런 의도가 딱 보이는 겁니다. 수리나는 약간 쉬워졌는데 뭐 1컷이 1점 정도 상승하는 그런 차이인데 그리고 이제 사탐과 과탐은 워낙 과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일일이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제가 사탐 과탐 선생님들한테 전부 레포트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과목들에 관련된 출제와 관련된 이런 거 쫙 제가 이렇게 전부 리뷰하고 왔는데 그걸 뭐 과목당 이렇게 다 분석을 해드릴 수는 없고 그거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냥 한마디로 모든 선생님들이 전부 다 작년 수능 수준이거나 작년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되었다. 이번 6평이 전부 그렇게 분석을 물론 일부 과목 생명과학이라든가 일부 몇몇 사탐의 한두 과목 과탐의 한두 과목은 좀 어려운 것도 있긴 쉬워진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작년 수능의 난이도가 유지가 되었다는 건 그렇게 불수능 얘기를 들었던 그 수능과 컷에서 그렇게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이런 어떤 수준을 유지했다는 건 앞으로도 쉽게 돼가지고 애들이 만만하게 보는 그런 수능은 출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한마디로 예측할 수 있는 건 올해 수능도 상당한 정도의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거를 예측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려울 것이다. 이거를 아주 맘먹고 공부를 해야 된다. 세 번째, 6평의 특징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6평에서 또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이게 참 묘한 게요.
작년에 수능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뭐 이런 일에 대해 이제 종사하는 전문가니까 얼마나 이게 크고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면 바로 물어보죠. 선생님들이나 그 학생들의 이렇게 반응을 체크한다고. 작년에는 뭐 자살해야 되겠다, 뭐 죽겠다, 그냥 나는 뭐 외국으로 떠날 거다, 나는 뭐 군대 갈 거다, 뭐 온갖 애들이 그 불수능 때문에 그랬는데 참 희한하게도요. 이번에 6평은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그냥 볼만했어요. 뭐 그렇게 뭐 그냥 뭐 할만했어요. 이런 반응들을 애들이 많이 보이더라고. 근데 실제로는 컷은 거의 비슷했어. 이게 참 묘하지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체감 난이도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올해 체감 난이도는 그렇게 애들이 막 절망감을 느낄 정도로 어렵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제 어떤 그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작년 수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수학에서 킬러 문항 29번, 30번이라든가 언어의 국어에서 아주 특별히 까다로운 과학 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집어넣어 가지고 그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뒤에 신문 기자들이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출제자 너희들이 풀어봐라. 고등학교 선생님들 너희들이 풀어봐라. 풀 수 있는지. 애들한테 이런 문제를 주고 이런 글을 주고 이해하라고 그러고 문제를 풀으라고 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 거기에 되었어요. 지금 그 교육부라든가 평가원에서 그냥 어뜨거라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런 정도의 난이도를 가진 문제는 출제하지 않겠다. 이게 이번 6월 평가원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올해 수능에.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정리해 드릴게요. 최고 난도의 문제는 배제한다. 왜냐하면 이거 요거더먹기 때문에 애들이 이 문제를 보고 난 다음에 와 이게 뭐 시험이 뭐 이러냐 이거 도대체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이해도 되지 않는 지문과 문제를 주면 어쩌란 말이냐 이런 종류의 출제는 하지 않겠다는 거. 이번 6월 평가원에서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작년 수능에서 이게 뜨거운 맛을 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 난도 문제는 출제하지 않겠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고난도 문제를 보관합니다. 최고 난도는 출제하지 않지만 고난도 문제는 조금 더 많이 출제하겠다. 이런 의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아야만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런 대비를 하면서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수능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이게 특정 과목의 전체 문항입니다. 이게 특정 과목, 뭐 국어도 좋고 수학도 좋고 영어도 좋고 탐구도 좋고 다 똑같습니다. 이게 특정 과목의 전체 문항이라고 하면 지금은요 수능이 아주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어요. 출제하는 게 한 90% 정도는 기본 문제를 출제합니다. 아이들에게 학습 의욕을 너무 이렇게 그 좌절시키지 않기 위해서 쉬운 문제들을 많이 내요. 그리고 특히 이 기본 문제들은 EBS 연결을 많이 시킵니다. EBS 교재의 지문이라든가 문제 유형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 공부하면은 그러니까 그 교육부라든가 평가원의 생각은 이런 거야. 절망하지 마. 조금 공부하면 맞출 수 있어. 그런 문제들 많아. 이런 걸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EBS를 통해서 사교육비도 줄이고 이런 쉬운 문제도 공급을 많이 하는 거야. 근데 이게요, 한때 이 EBS 연계와 쉬운 문제 출제 정책이 잘못되어 가지고 조금 이제 지났습니다만 이제 뭐 지금부터 한 6, 7년, 뭐 7, 8년 전 이렇게 됩니다만은 너무 쉬운 수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막 그냥 막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수능이 실력 경쟁이 아니라 막 운의 경쟁.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애들이 실수 한번 해가지고 한 문제 틀려서 2등급이 되고 3등급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만점자가 1등급 컷인 4%를 넘어가는, 그러니까 4%보다 전국 응시생에서 만점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이런 일들로 막 온갖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쉬운 수능을 출제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엉망이 돼버린 거지, 수능이.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참 고심을 하면서 교육부하고 평가원에서 만점을 방지하는 형태의 출제 방식을 그때부터 지향이 아니라 지향, 그 방향을 추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과목을 지금은 특정 과목에 기본 문제를 놓고 나머지는 10%는 만점 방지용 난이도 높은 고난이도 문제. 이거를 항상 배정하는 거예요.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그냥 항상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이거는 이제 EBS 연계가 주로 안 되죠. 그리고 활용이 많이 되는 여러 이제 이렇게 복합적인 사고를 요하고, 뭐 이제 수학 같으면은 여러 단원의 어떤 그런 이해력과 공식을 이렇게 같이 적용해야 되고 라든가,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그 고난이도 문제들을 이렇게 출제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방침은 똑같아요. 근데 작년에는 이 고난이도 문제에서 최상위 문제, 수학의 킬러 문항이라든가 뭐 국어의 복합지문이라든가 이거를 너무 어렵게 출제를 해가지고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거죠. 전체적으로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많이 주고. 그래서 이거는 출제하지 않겠다. 이제 이 의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은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 지나치게 까다로운 문제 이런 것들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번 6평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아주 최고 난도의 문제는 출제하지 않더라도 만점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만점자가 양산되는 걸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난이도의 문제는 충분히 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영역이 조금 더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그 고난이도의 비율이 넓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거를 단원별로 보강을 해가지고 출제를 하겠다는 이런 의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할 때 지금 공부하는 수준에서 조금만 높여서 공부하면 된다. 조금 어려운 문제를 접근하자라는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해주면 좋겠고요. 너무 고난이도, 너무 까다로운 문제라든가 지문 이런 것들은 좀 과감히 스킵하고 건너뛰고 공부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수능에서 드러나는 게 최고 난도의 문제를 배제하고 고난도 문제를 보강하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로 어렵게 상당한 난이도를 유지하면서 출제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의도는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뭐 과목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번 6평에서 EBS 연계 원칙은 유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동생이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혹시 또 고3생들 중에 올해 입시에 실패해가지고 내년도를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고려하고 있거나 그런 학부모님들은 알아두시고요. 지금 큰 어떤 그런 대입의 원칙으로 지금 교육부에서 설계한 게 뭐냐면 EBS를 연계시키는 건 그 비중을 계속 줄여가는 겁니다. 2022년도 입시. 지금 우리 고3 애들이 이번에 해당하는 입시가 2020년 입시죠. 내년에 대학을 들어가니까 2022년 입시, 지금 고1들이 보는 입시에서는 EBS 연계율을 50%로 떨어뜨린다고 이미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은 70%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EBS 연계도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빨리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야지. EBS 연계율이 떨어지면 애들은 컨텐츠가 너무 이렇게 불확정이 되기 때문에 70%의 컨텐츠를 확보하는 것과 50%의 컨텐츠를 확보하고 시험에 대비하는 건 차이가 크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도 아마 실험적으로 내후년에 50%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EBS 연계 비율을 조금 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계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어쨌든 상당한 정도의 EBS 연계, 문제 유형과 지문 뭐 이렇게 배경지식 이런 면에서 EBS 연계가 나타났으니까 이거는 올해 수능에서도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은 그냥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은 이런 겁니다. 올해 수능을 이렇게 낼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석하는 설명회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EBS 연계 비율이 이렇게 유지가 되었다는 것은 올해 수능에서도 어느 정도 EBS 교재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뭐 상당한 정도로 끌어들일 거다라는 이런 예고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우리 수험생들은 말할 필요가 없죠. 수능 특강이라든가 수능 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공부해야 된다. 이거는 뭐 제가 좀 이따 정리해 드릴 건데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EBS 연계의 원칙은 유지되었다. 자, 제가 큰 틀에서 6평 분석을 좀 해드렸고요.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학습 전략이 중요한 거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남은 기간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일단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학생들도 지금 한 500명 정도가 이거 강연을 듣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 말이 어폐가 있는 겁니다. 남은 기간의 학습 전략. 남은 기간이 아니야. 남은 기간이 아니고 수험생으로서 공부를 하는 게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그냥 이제 시작하는 거야. 이제 시작을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6월 평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6월 평가원 성적표를 받아들고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학 못 가겠다. 내 성적이 이래가지고 되겠나. 참 나는 이해가 그래가지고 뭐 그냥 다른 어떤 국리를 하거나 공부를 포기하거나 이런 애들 보면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얼마나 공부했다고. 뭐 얼마나 공부했다고. 아니 재수생이나 고3생이 되어가지고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한 게 3월부터잖아. 3월, 4월, 5월 3달 공부하고 지금 6월 초에 평가원 시험 본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냥 겨울방학부터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혹은 재수생 같은 경우는 무슨 아예 그냥 기초반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1월 달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래봤자 5달 공부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 우리가 놀랍게도요. 본격적으로 수험생이 돼가지고 공부하는 기간이 한 8달에서 10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야. 그중에서 이제 3달 지났다고. 앞으로 5달, 6달이 남아있다. 지금 공부한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어. 그 시간 동안에 변화를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고 진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시간이 앞으로의 시간이라고 지금까지의 시간이 아니라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그런데 그냥 그 성적표를 보고 그렇게 좌절하거나 막 그냥 무슨 방심하거나 자만하거나 이런 것들 보면 참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남은 기간이 아니라 진짜 본격적인 기간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그냥 잊지 않게 이렇게 써드릴까요? 3, 4, 5, 6, 7, 8. 내가 수학선생님이 아니라서 이거 비율이 맞을지 모르겠다. 10, 11. 그래도 대충은 맞았네. 많이 틀리질 않았네. 11월 중순까지니까. 지금요, 3월 달부터 공부 시작했다고 하면은요, 평가원 시험 볼 때까지의 기간이 여기까지 공부한 거라고. 여기까지 공부했잖아요. 6월 초에 시험 본 거니까. 이 기간이 지금 남아있는 거라고.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이거 지금 그 도식화시켜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여기까지만 뭐 얼마나 공부했다고 여기까지의 결과를 보고 아 나는 되겠다 안 되겠다 이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맞는 생각 아닙니다. 우리 학원에서 기적을 일으킨 애들 진짜 많이 있는데 제가 우리 애들은 정신교육 시키면서 그런 얘기 합니다만 몇 년 전에는 여기서 무슨 강남 메가스터디나 서초 메가스터디 강남 대성에서 공부한 게 아니고 여기서 공부해서 수능 만점을 받은 애도 있고요. 또 해마다 20등급 올리고 15등급 올리고 18등급 올리고 막 엄청나게 기적을 만드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이요. 6월 평가원 시험 봐가지고 그런 두각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6월 평가원에서는 그냥 선생님들도 그냥 얘가 좀 어떻게 싹수가 보일라나? 그냥 이런 정도로 하던 애들이 마지막에 가지고 9월 평가원까지도 심지어는 9월 평가원까지도 그저 그런가 보다 했던 애들이 마지막 수능에 가지고 그야말로 이 잭팟을 터트리는 강펀치 그냥 팍 날려가지고 인생의 그냥 역전 드라마를 쓰는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다고. 근데 왜 그거를 포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이 내용부터 제가 우리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부터 쓰고 이제 그 다른 학습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지금 6월 평가원 이후에 앞으로도 성적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지금 성적이 그대로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적의 변화가 크다. 물론 이때 변화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하락하는 경우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조금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근데 정직해야죠. 제가 이렇게 좀 그럴듯한 어떤 가문이설로 학생이나 학부모님도 호도하고 진실을 가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사실은요.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6월 평가원 성적표를 받아든 우리나라 수험생들 중에 실제 수능으로 가가지고 성적이 올라가는 애들보다 떨어지는 애들이 더 많습니다. 하락자가 더 많아요.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락자가 더 많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 주변에 공부 좀 하는 애들 친척이라든가 이웃이라든가 고3 때 어쩌고 저쩌고 공부 좀 하고 어쩌고 이렇게 들리던 애들이 막상 실제 수능을 망쳐가지고 대학을 못 가거나 재수하거나 이런 애들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걔가요 특별히 심리적으로 허약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다른 애들보다 유난히 수능을 잘 못 보았거나 그래서가 아니야. 그래서가 아니라
많은 애들이 더 성적이 떨어져 올라가는 애들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모님들은 참 이상하실 거예요. 그거는 6평이든 9평이든 그 시험 보는 애들과 무슨 실제 수능을 보는 애들이 다 똑같은데 올라간 만큼 다 성적이 내려가고 내려간 만큼 올라가고 그럴 텐데 결국 다 합쳐보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비율은 동일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집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집단이. 집단이 시험 보는 응시 집단이 달라져요. 이게 6평에 이게 6평 응시 집단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요. 6평 응시 집단. 이게 실제 수능으로 가면서 실제 수능 응시 집단입니다. 이 집단으로 가면서 이게 변화가 없으면 똑같은 거죠.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 내려가는 애들이 있으니까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단이 바뀌어버린다고. 실제 수능으로 가면 9평에서 그런 현상이 약간 나타나고 실제 수능으로 가면 이 현상이 더욱더 강해져요. 어떻게 됩니까? 이 6평보다도 6평 시험 볼 때보다도 실제 수능에서는 잘하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아. 왜? 반수생들, N수생들, 대학 다니다 시험 보는 애들. 서울대 다니다가 의대 가려고 다시 시험 보는 애들. 이런 애들 많다고. 그런 애들이 다 수능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달라붙는 애들은 전부 위에로부터 이렇게. 전부 안 보이던 애들이 이렇게 붙는다고. 그리고 6평, 9평 본 애들 중에 수능 포기자들, 스포자들, 밑에서 떨어져다가 얘들이 도망가 버려. 얘들이 새로 들어오고. 뭐 실업계 애들이라든가 그 대학 가는 거 포기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항상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빠져버린다고.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내려가는 거야. 저절로 내 위치를 지키고 있어도 이 집단 전체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나는 저절로 내려가는 거라고. 그래서 비율로 보자면은 한 20 몇 프로 정도가 6평에서 실제 수능으로 가면서 상승을 한다면 30% 가까이는 하락을 하는 겁니다. 성적이 하락자가 더 많습니다. 물론 이게 모두가 다 하락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특히 수능에 매진하는 재수생들은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고 그 20 몇 프로가 성적을 올리니까 올릴 가능성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간은 충분합니다. 성적의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놀라운 그 수능 성적의 그 기적을 만들어낸 자기 인생의 어떤 그런 그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낸 그런 어떤 수험생들이 6평부터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다는 걸 이걸 꼭 명심해야 된다. 꾸준한 페이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 시간은 충분하다.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 제가 1번을 쓰지 않았네요. 성적의 변화가 앞으로도 크게 나타난다. 앞으로 크게 나타난다.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 요거를 요 도식을 꼭 머릿속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생들은 머릿속에 넣고 또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참 앞으로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공부에는 이거는 제가 뭐 딱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들 너무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 공부에는 가속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시험 공부할 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할 때 막 2주일, 3주일 전부터 시험 공부 계획 거창하게 세우잖아. 막 뭐 교과서 공부하고 참고서 보고 대부분 실천 못 하죠. 대부분 다 이렇게 계획은 거창하게 세우지만 하나도 실천 못하고 시험 보기 전날 공부하게 되잖아. 막 벼락치기라고 하잖아. 우리 다 벼락치기 한 세대들이잖아. 막 엄청나게 막 그 쫓기면서 공부하죠. 그러다가 시험 보기 막 직전까지 몰리는 거 아니야.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에 시험 보러 가죠. 내가 1시간만 더 있으면 이거 다 완벽하게 끝내고 갈 수 있는데 진짜 미치겠다. 막 1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공부라는 게 뒤로 가면서 시험이 가까워지면서 가속도가 더 붙는다고. 집중력이 더 많아지고 애들의 어떤 그런 이거 학습 능률이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이나 3월, 1월달 이런 때는 시험이 아직 멀었으니까 느슨하죠. 수능이 가까워지면 긴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긴장도가 사람의 어떤 그런 기억력과 어떤 그런 학습에 대한 적응력을 확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변합니다. 애들이 진짜로.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그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어떤 그런 그 과정이 진짜 이렇게 단축돼요. 그래서 학습에는 그 가속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뭐 그 학습하는 어떤 그런 컨텐츠로 보자면은 이 기간 동안에 했던 컨텐츠의 4배, 5배를 여기서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간으로는 이게 1.5배나 2배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공부하는 분량은 4배, 5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로 가면서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학습 능률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제 출발이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그런 자세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참 하나마나한 얘기지만 하나마나한 얘기가 사실은 진리이고 모든 거에는 평범한 게 진리이고 그 아주 사람들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기본 바탕이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이러는 거죠. 이런 면에서 기본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냥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 중시해야 된다. 이때 기본 중시라는 게 뭐냐?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EBS 교재. 외울 정도로 공부해야죠. EBS 교재 학습. 이거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제가 애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순찰을 도는데 애들 이렇게 자습하고 공부할 때 순찰, 이렇게 우리 재수생도 공부하면 순찰 놀다가 하는 얘기입니다. 야, 그 교재 보고 잠이 오냐? 이 졸은 애들 많거든요. 특히 이제 밥 먹고 나서 이렇게 졸리고 그러면 졸은 애들 많은데 제가 이렇게 깨우면서 그럽니다. 야, 잠이 오냐? 네가 보는 그 EBS 교재 그 지문이 수험장에서 네가 마주칠 지문이야. 옛날에 학력고사 때라든가 이런 때하고 달라서 지금은 EBS 교재에 있는 컨텐츠들이 시험에 그대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지문과 문제가 그대로 시험장에 온다고. 근데 어떻게 졸리냐? 그 문제가 출제가 될 텐데 그 지문이 나중에 수능 시험장에 나타날 텐데 응? 졸음이 오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EBS 교재는 뭐 다 그런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학원에서 공부해가지고 수능 만점 맞은 애 이선재라는 요 옆에 화성고등학교 출신인데 우리 학원에서 재수해가지고 서울 시립대를 떨어진 녀석입니다. 서울대 떨어진 게 아니야. 시립대학을 떨어지고 우리 학원에 와서 1년 딱 공부해가지고 수능을 뭐 1등급 맞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맞았어요. 수능 만점을 맞았다고. 그 이선재가 쓴 합격수기 있습니다. 우리 홈피에 들어가면. 이선재가 한 말 중에 제가 핵심 알려드릴게요. 이선재가 한 얘기예요. 그 녀석은 일단 공부를 잘하게 생겼어. 왜냐하면 이렇게 얼굴도 통통하고 몸도 좀 뚱뚱해서 무게중심이 낮아. 이렇게. 사람이 흔들리질 않아.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뭔가 주변에서 막 이렇게 뭐 해도 잘 넘어가질 않고 다 이렇게 교재만 쳐다보고 있어. 그 녀석이 한 얘기예요. 나는 모든 EBS 교재를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5번 정확하게 정독했습니다. 5번 정독했습니다. 한 번 정독하고 나머지는 적당히 뭐 스킵하고 뭐 이렇게 건너뛰고 이런 게 아니라 5번 정독했습니다. 이선재가 한 얘기예요. 모든 EBS 교재를 5번 정독을 했다. 수능 만점을 받았습니다. 전체 만점. 퍼펙트 만점. 그러니까 EBS 교재는 뭐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거는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플러스 기출문제. 지금 수능은 문제 은행화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문제가 숫자만 바꾸고 뭔가 이렇게 그 표현만 바꿔가지고 계속 같이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학습의 가장 기본이 기존에 출제되었던 평가원 문제나 수능 문제를 반복하고 풀이하는 겁니다. 이건 스님들이 뭐 너무너무 많이 강조하시는 거고 애들 다 알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공부합니다. 기출문제. 아주 멀리까지는 갈 필요 없겠지만 최근 한 4, 5년 동안의 기출문제는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정말로 이거는 상세하게 그 조사를 하고 완벽하게 꿰고 있어야 됩니다. 기출문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님들이 참 많이 강조하시는 게 교과서 기본학습. 교과서 기본학습은 특히 6월 평가원 시험 보고 공부하는 지금 단계에서 제가 이거 좀 강조를 해야 되겠는데 애들이요. 이게 참 잘 이렇게 부모님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코칭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유념하고 스님들이 안 그래도 뭐 이런 얘기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텐데 애들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꾸 공부의 중심을 어떤 쪽으로 옮기냐 하면 문제를 푸는 쪽으로 자꾸 옮겨. 그래서 이게 문제를 푸는 걸 어떻게 푸냐면 막 이렇게 그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문제가 출제돼서 답이 왜 이렇게 되고 이걸 조사하는 게 아니라 빨리 풀어. 그냥 어떻게 풀고 내가 몇 점 정도나 되는지 이걸 빨리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 1회 한번 확 풀고 세워봐.
세워봤자 뻔하지. 맨날 그 실력이지. 공부를 별로 맨날 거기서 맴돌고 있는데 뭔 변화가 있냐고. 그냥 수학에서 50점 맞던 애가 어느 날 90점 맞기는 힘들잖아. 영어에서 60점 맞던 애가 어떻게 어느 날 90점을 맞냐고. 그게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맨날 실력은 고만고만한데 문제 풀면서 개수만 세고 있는 거야. 의미가 없어요. 이런 공부를 하는 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닌 거라고. 그 시간에, 문제 푸는 시간에 뭘 해야 되느냐. 단어를 외워야 되고, 구문 분석을 해야 되고, 배경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기본이 만들어져야지. 수학의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거야. 멋진 문제를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피타고라스의 정리, 삼각함수 이런 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기본을 다지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풀리거나 응용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도 늦지 않았다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정말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교과서를 늘 읽어라. 물론 이제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교과서 개념이 모호하죠. 우리 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거야. 지금 국어나 영어는 고등학생들은 교과서가 없습니다. 이 교과서가 없다는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교과서가 국가에서 정하는 교과서가 아니라 검인정이기 때문에 수십 개의 브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다른 콘텐츠를 배우기 때문에 교과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국어는 그렇다고 쳐. 국어는 그렇다고 치고 영어도 그렇다고 치는데 수학이라든가 탐구 이런 데는 교과서가 있는 거죠. 배경 지식이 있는 거야. 공식이 있는 거야. 이거는 다 유사해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철저하게 잘 익혀야 돼. 급할 때일수록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윤곽을 이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 푸는데 도전하고 응용을 하고 이래야지. 자꾸 마음이 급하다고 문제만 풀면서 개수만 세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특히 아주 상위권 학생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 강조하시는 게 제발 문제 좀 그만 풀어라. 문제풀이 그만하고 문제풀이 하지 말고 교과서 좀 계속 읽어라. 교과서 읽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 배경 지식의 아웃라인을 머릿속에다 만들어라. 그려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기본 중시, 기본, EBS 교재, 기출문제, 교과서 기본 학습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이거는 그 예년에 6평이나 9평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건데 올해 새롭게 좀 나타난 경향이어서 제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3번 항은 통합형 연계형 지문 및 문제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그 동생 있는 학부모님들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현재 이번 그 6평번 고3이나 재수생들 말고 고2 학생들 얘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4차 산업혁명 이 시대에 맞는 어떤 교과 과정으로 대폭 개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대폭 개편된 입시 그 교과 과정에 맞는 입시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 이번 고1부터입니다. 현재 고1은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의 수능시험과 대입제도가 적용이 되어요.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지금 고1들은요. 수능시험을 볼 때 국어라든가 수학에도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국어의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수학의 어떤 과목을 선택해요. 수학의 여러 영역 중에 어떤 걸 선택해서 보고 국어도 선택해서 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지금 교과 과정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고등학생들은 그렇습니다. 고2도 배우는 컨텐츠는 완전히 바뀐 교과 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험을 미처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능이라든가 대학 입시를 바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번 고2까지는 그대로 가는 거야. 2021년 입시까지는 그대로 가는데 2022년 입시 고1부터는 확 바뀌는 겁니다. 예? 그렇게 많이 바뀌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입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과목이요. 지금 현재 고3들은 배우지 않는 이런 과목이 있어요. 공통과학, 공통사회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옛날 고등학생들은 배우지 않았던 거야. 옛날 고등학생들은 자기 선택에 따라서 이과에 과학에 몇 과목 배우고 사회탐구에 몇 과목 배우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모든 고등학생은 의무적으로 이걸 배워야 돼. 공통과학, 공통사회.
그리고 이거는 개념이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여기서 특히 신경 써야 되는 게 이겁니다. 동생이 낳고 공통. 그러니까 공통과학이라는 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물화생지,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런 식으로 영역이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야. 교과서가 어떻게 편집이 되어 있냐면은 과제 수행 형태로 어떤 프로젝트를 주고 난 다음에 그 과제를 수행하는데 여러 분야의 배경 지식을 끌어들이는 거야. 지학도 들어오고 생명과학도 들어오고 문제도 그렇게 출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들어보셨겠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요구되는 게 통합적 사고 능력이잖아. 여러 가지를 연결시키는. 그냥 연결시켜가지고 사고 능력이 굉장히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중요하고 중시되는 인재도 그런 인재 유형이죠. 그러니까 교육도 점점 더 거기에 발맞춰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수능에서도 이런 어떤 교육 컨텐츠와 교육 과정에 맞추는 문제가 2022년도 입시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많아질 거야. 근데 지금도 실험을 하고 있어요. 이미. 사실은 이게 수능 초기에서도 나타났던 건데 그동안에 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유와 교육적인 이유 때문에 수그러들었다가 요즘 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통합형 연계형 지문과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국어에서 지문이 서로 다른 분야의 지문을 두 개를 연결시켜서 통합 지문이라고 해가지고 문제 출제하는 게 아주 보편적이야. 무슨 고전문학과 고전문학의 내용과 문법 지문을 현대문학의 문법을 같이 줘 이렇게. 그래가지고 두 개를 연결시키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문학과 비문학을 연결시켜. 과학과 예술을 연결시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시켜가지고 사고 오게 만들고 문제를 내리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목에서도 탐구로 가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탐구에서 다른 과목의 배경 지식을 끌어들인다기보다는 그 단원의 여러 그 단원 내에 한 과목 내에 서로 다른 단원들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문제를 내는 통합적인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6평이라든가 9평에서 이렇게 통합적인 유형의 문제, 통합적인 유형의 지문이 나오는 것 거의 그대로 출제된다. 이렇게 보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거의 그거를 실험만 해보고 살짝 각도만 바꾸거나 뭔가 그 단어만 바꾸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출제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통합형 연계형이라고 썼네. 죄송합니다. 근데 왜 아무도 지적을 안 해주시지? 연계형. 통합형 연계형. 통합하고 연계시키는 통합형 연계형 지문 및 문제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 여러 분야의 배경 지식을 결합시키는 지문, 여러 가지 개념을 이렇게 결합시키는 어떤 그런 문제 유형 이런 것들은 거의 그 문제 유형이 그대로 출제될 거니까 특히 탐구에서 이런 문제 유형 잘 봐둬야 됩니다. 학생들 이거는 그대로 나온다.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하고 유사 문제들 찾아보고 기출 문제 중에 유사한 게 있는지 점검해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문제들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 유념을 해주시고. 네 번째. 지금 그 남은 기간의 학습 전략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4번입니다. 효율적, 효과적 학습. 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같은 노력을 투입하더라도 결과가 좋아지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남은 기간 동안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관련된 사항 3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일단 수시에서 작년에 뭐 수시 다 이렇게 우리 재수생들은 넣어봤을 거고 고3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수시에서 학종은 뭐 조금 그 일부분 이제 그 최장력이 있고 상당수는 최장력이 없고 학생부 교과는 대부분 최장력이 달려있고 논술도 대부분 최장력이 달려있죠. 수시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최장력 조건입니다. 일단 최장력 조건을 통과를 해야만 그 다음에 논술이 되었든 교과가 되었든 무슨 경쟁을 하고 학종도 또 일부는 또 붙어있기 때문에 일부는 그 최장력 조건, 수능 조건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수능 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에 최장력 조건에 대비를 하려면 내가 필요한 등급을 통과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 이게 수시 때문에 그래서 그 수능 학습의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건 뭐 제가 쓰면 우리 학생들은 금방 이해할 거고 학부모님들도 뭐 한번 경험해본 우리 그 재수생 학부모님들 잘 아실 거야. 수능 성적표를 내가 받았는데 국영수 탐구가 3333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표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표점은 동일하고 백분위는 동일하고 원점수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훨씬 더 좋죠. 이렇게 받는 게 훨씬 더 좋죠.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야? 여기는 2등급이 2개 있잖아. 2등급 2개인 수시 지원이 가능한 거죠. 수시 최저학력 조건이 2등급. 여기는 3등급 2개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 똑같은 성적이라도 이렇게 들쭉날쭉한 성적표가 훨씬 더 수시 지원에서는 유리하다고. 이거는 뭐 다 똑같은 거죠. 그냥 2222보다는 1313이 훨씬 더 좋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등급 2개 최저학력 조건이 있는데 원서를 넣을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성적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습의 비중을 나는 이 반찬도 먹고 저 반찬도 먹고 골고루 먹어서 아주 그 영양 섭취를 균형 있게 잘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편식을 해야만 1등급을 만들고 2등급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첫째, 이 효율적 효과적 학습의 핵심이 뭐냐면 수시의 최저 학력 조건과 관련된 과목. 관련 과목은 학습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 관련 과목은 학습의 비중을 올려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수시에 원서를 넣었을 때 2등급 2개를 관철시킬 거야. 3등급 2개를 관철시킬 거야.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그 과목의 시간 배분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수시 원서 넣을 때까지. 물론 다른 과목 공부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야. 대학 입시에서 수시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 특히 우리 재생들이 잘 알잖아. 수시에 그 꿈 같은 무지갯빛 어떤 그런 환상을 가지고 기대했다 철저하게 얻어 터지고 코피 터지고 난 다음에 여기 와서 앉아있고 그 재수학원 다니면서 1년 동안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눈은 먼 지점 정시 끝까지 보는 거죠. 정시 끝까지 보고 있는데 수시라는 문도 있기 때문에 그 수시를 위해서 최저학력 조건 관리가 필요하다. 그 과목의 학습 비중을 높여야 된다. 두 번째, 점수 상승 가능성이 높은 과목의 학습 비중을 늘려야 된다. 하나하나 얘기 같지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소비를 하거나 음식점 갈 때 정말 많이 쓰는 말로 가성비란 말 쓰잖아. 가성비가 훌륭하다. 이런 말 쓰잖아. 다 아시죠?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하다. 성능의 비율이 아주 우수하다. 가성비란 말 쓰잖아. 공부할 때도 똑같아. 가성비가 좋아야 돼. 공부는 가성비가 아니라 투성비라고 아까 투자하는 시간 대비 결과가 좋아야 돼. 그렇잖아요. 동일한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아주 점수가 최대로 나오도록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서 1점이 늘어나거나 2점이 늘어나거나 3점이 늘어나거나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면 3점 늘어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집중적으로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점수 상승 가능성이 높은 과목. 이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죠. 내가 뭐가 취약하고 어느 과목을 공부하면 성적을 더 많이 올릴 것 같다. 그런데 전체적인 팁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점수 그냥 이렇게 그 데이터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주관적인 신념으로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니에요. 아주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야. 점수가 가장 많이 오르는 과목은 수학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수학은 우리 그 일부 부모님들 중에 특히 어머님들이 수학에 대한 공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수학 못하는 건 내 유전자 때문이야. 막 이런 늘 죄책감에 시달리시죠. 수학은 수학적인 그 지능 뭐 이렇게 선천적인 어떤 학습 능력, 이해력 이런 거 별로 관련 없는 과목입니다. 다른 어떤 과목보다 암기 과목입니다. 제 얘기가 잘 믿어지시지 않겠지만 우리의 어떤 그런 교육 뭔가 그 결과는 그렇게 나와요. 시켜보면 이렇게 딱 결과가 나온다고. 수학이 6등급, 7등급이었다가 1등급, 2등급이 되는 애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 아주 이렇게 많이 발생해. 그런데 국어, 영어가 6등급, 7등급이었다가 1, 2등급 되는 애는 굉장히 그보다는 적어. 비율이 있기야 있지만 비율이 적다고. 이건 뭘 뜻하느냐. 수학이 단기 시간 내에 투자 대비 효율성이 매우 좋은 과목이다. 라는 거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수학을 절대로 놓으면 안 돼. 수학은 제일 점수를 올리기가 쉽고 또 잘 알다시피 온갖 무슨 가산점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입시에서 핵심 과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수학을 놓치면 안 된다. 가장 그 효율성이 좋은 과목이 뭐냐면은 수학하고 탐구입니다. 수학과 탐구. 수학은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미친 듯이 바보처럼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계속 이렇게 풀어나가면은 우리 학원에서 수학이 막 7등급, 8등급이었다가 1등급 되고 2등급 되고 이런 애들 정말 많아요. 부지기수로 많아요. 정말 우리가 독하게 훈련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무슨 수학적으로 이렇게 막 센스 있게 머리를 쓰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 미련하게 그냥 드립하고 외우고 이러는 거야. 제가 애들에게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주로 고등학생들 훈련시킬 때 하는 얘기고 재수생들에게는 그런 얘기 하지 않지만 너희들이 수능에서 보는 수학 문제라는 게 수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푸는 그런 아주 심오한 어떤 그런 수학의 어떤 그런 깊이 있는 오묘한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야. 그런 거 전혀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생이 보고 풀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를 수능에 출제하고 그런 걸 교과서에 실어놓은 거야. 바보가 아니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드립다 풀고 계속 외우고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암기를 통해서 이해가 오고 이해를 통해서 암기가 오고 이것이 서로 밀고 당기고 이러면서 수학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수학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 탐구는 이거는 기본 배경 지식에다 약간의 응용만 하면 금방 성적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탐구는 진짜 이거는 탐구를 전혀 놓고 있다가 막 6등급, 7등급 이렇게 맞았다가 두세 달 바짝 해가지고 1, 2등급 맞았는데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탐구 절대 놓치면 안 되고 국어, 영어를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효율성으로 따지자면 수학과 탐구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점수 상승의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냥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1년 동안 이거는 우리 학원의 통계만이 아니라 모든 재수학원의 통계입니다. 학생들을 1년 동안 재수시키고 난 다음에 각 과목의 성적 상승률을 보면 수학이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모든 학원에서 똑같습니다. 모든 학원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을 놓치면 안 되고 수학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뜻합니다. 가성비 좋은 과목, 투성비 좋은 과목, 투자 시간 대비 아주 성능이 좋은 과목, 수학과 탐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내가 취약한 단원과 유형, 취약한 문제 유형. 취약한 문제 유형을 집중 공략하자. 이거는 우리 부모님들보다 학생들을 위해서 주는 팁이니까 우리 학생들 명심하도록 하고. 취약 단원, 취약 문제 유형 집중 공략하자. 잘 들으세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학생들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쓰라린 맛을 봤었는데 지금 모의고사 보거나 6평, 9평 보면서 이 정신을 고쳐야 돼. 부모님들도 여기 학원 다니지 않는 고3 부모님이나 재생 부모님은 꼭 아이한테 가서 얘기해 주세요. 시험은 잘 들으세요. 시험은 내가 몇 점 맞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게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야. 그 아무 의미 없어. 왜? 내가 보는 6평 시험이라든가 9평 시험이라든가 각종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거 내가 대학에 가는데 0.1%도 관계되지 않아.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전부 다 빵점 맞아도 아무 상관없어. 시험은 내가 몇 점 맞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시험은 뭐 때문에 보느냐. 잘 들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시험은 뭐 때문에 보느냐. 내가 모르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야. 모르는 걸. 내가 이걸 몰랐구나. 여기서 틀렸구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고 거기에 대비하면 실제 수능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리는 걸 봐야 된다고. 틀리는 걸 항상. 그러니까 틀린 문제는 맨날 들여다봐야 돼. 내가 시험을 보는 건 아주 역설적으로 얘기할게. 틀리기 위해서 보는 거야.
내가 틀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라고. 맞는 건 나중에 수능에 가서도 또 맞아.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그건 던져버려. 놔두어 그냥. 틀린 걸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잘 틀리고 있느냐. 영어에서 어법이 틀린다. 국어에서 문법이 틀린다. 화작문이 틀린다. 뭐 수학에서 뭐 지수와 로그가 약하다. 미적분이 약하다. 어디가 약하다. 뭐 어느 과목에서 어느 분야가 내가 자꾸 틀리고 있다.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야. 그러면 거기가 자꾸 틀리면 어떻게 돼? 그거를 집중 공략을 해야죠. 거기를 공부해야 된다고. 내가 맨날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거 주변에서 맴돌면 안 돼. 그 부분을 가야 된다고. 틀린 부분을.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렇게 틀린 부분을 자꾸 마크하고 정복을 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놀랍게 달라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 점수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이 지금 육평 점수가 뭐가 중요하냐고. 나중에 그냥 수능에서 전혀 관련되지 않는데 대학에서 육평 성적표 내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 관련 없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 육평의 성적은 나한테 뭐가 중요하냐. 내가 이 분야에서 틀렸다. 이 단원에서 틀렸다. 뭐가 어떤 수준이다. 이걸 확인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취약 단원과 취약 문제 유형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거 써드릴게요. 틀린 문제 중요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 다 드렸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우리 뒤에 그 남영건 소장님의 더 의미 있는 분석과 어떤 그런 강연이 이어질 거고요. 기대해 주시고 이 탐구에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탐구 학습을 하고 탐구 성적을 올릴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수생들이야 뭐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뭐 인강이라든가 현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부 대비하고 특강도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그 고3생들과 또 외부의 재수생이나 고3생들, 우리 재원생 고3생들을 위해서 재수생은 우리야 학원 시스템 안에서 전부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서비스를 하지 않고 우리 그 고3 재원생들과 외부 고3 재수생들을 위해서 별관, 우리가 이 학원이 아주 이 빌딩 전체가 학원입니다. 이 옆에 있는 빌딩도 5층짜리 빌딩이 이쪽에 있는데 이것도 학원이에요. 별관입니다. 그 별관에 단과를 우리가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단과에서 탐구 과목, 모든 탐구 과목, 사탐, 과탐 과목을 우리 지금 재수생들 가르치는 메가스터디 전임 스님들이 전부 최소의 실비로 이렇게 그 강의 제공합니다. 우리 재수생들은 뭐 그거 할 필요 없이 이제 이 안에서 다 해주는 거고 그냥 외부 재수생 고3생들 그리고 우리 고3 재원생들은 아주 그 저렴한 가격에 우리 스님들이 그 탐구 과목 개설을 해가지고 여름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경험 많은 유능한 스님들이 뭔가 이렇게 내용 정리해주고 문제풀이 해주고 핵심 짚어주고 이러면서 끌어가고 있으니까 많이 좀 관심 가지고 활용해 주실 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요점들이었으니까 아이들에게 잘 좀 전달해 주시고 이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 내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이런 마음 자세로 남은 기간이 아니라 이제 출발이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 자세로 수험 생활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남인권 소장님의 더 의미 있는 강연으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